은행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감했던데 다 자리 봐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립대학과 교과부가 유착될 수밖에 없는 한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 지원해 주죠. 등록금 인상하는 건 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등록금 인상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110% 정도 뻥튀기 돼서 등록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낮춰야 됩니다. 네. 적정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국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보면 1,000만 원대라고 한다면 1,000만 원 평균을 봤을 때 650만 원대가 적정 등록금 수준입니다. 650만 원대로 낮춰야죠. 그리고 650만 대에서 700만 원대 정도로 보고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 등록금 전문대 평균 4년제 대학교 평균을 내서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다 쳐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너네 이런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면은 국고 지원을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불제로 바꿔야 되는 그리고 거죠. 후불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반값 등록금을 낮추고 그다음에 장학금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갈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갖고 진행이 되면서 투트랙을 가져야 돼요.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 동시에 진행되고 대학은 이제까지 쌓아놓은 적립금을 그 적립금 10억 누가 낸 줄 아세요? 10조. 지금까지 20-30년 동안 선배들이 낸 겁니다. 그럼 여기 선배들이 기꺼이 우리가 후배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내놓고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대학이 등록금 인하하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선배들 아무도 항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나갈 때 예. 지금 또 정부에서는 배우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예. 배우는 부모님이 됩니다. 배우가 우리 엄마 한 거예요, 진짜로. 예. 배우 우리 엄마가 씨발 이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내놨던 등록금, 엄마 아빠가 내놨던 등록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써라. 그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반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매우 합당한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후불제도 유럽식으로 가야 되는 게 후불하면은 아니 그럼 졸업하고 돈 내는 건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 그래서 유럽의 후불제는 일단 직업이 없으면 수입이 없으면 그리고 수익이 있어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취직하고 나서도 다시 일자리를 있으면 또 중지됩니다. 우리나라 마치 사채업자처럼 군대 갔는데도 이자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경제적 여력이 생길 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액수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하니까 교과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지들이 먼저 해놓고 십새끼들. 김 교수님 한 말씀 나니까 졸고 계셔 저쪽에서. 아니 김영민 씨는 대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양대에서 얼마 전에 잘렸어. 다시 돌아가야 돼. 미래 교수입니다. 미래 교수. 등록금 후불제가 왜 모럴 해저드가 없냐면요. 대한민국의 IT 전산 정보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런 거에 대학 교과부에서 기껏 주장하는 게 취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받아낼 재간이 없다. 요즘 취업을 하고요. 급여를 현찰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은행 통해서 다 받죠. 세금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런 걸 하고 있으면요. 정작 한심한 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등록금 후불제가 그래서 이 등록금 후불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오늘 또 철학적인 얘기인데 등록금 후불제가 왜 나오냐? 왜 국가가 등록금을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이건 이제 우리 등록금 투자하는 학생들이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게 대학을 나오면요. 내 급여가 높아지니까 개인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개인의 수익률. 그런데 대학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학을 나오면요. 자기 급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럽은 사회적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등록금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비싼 등록금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165만 원입니다. 이걸 넘게 되면 비싼 등록금에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즉 대학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이 등록금은 대학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등록금 후불제 철학이고 정신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수익률,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통계를 들여다봐도 사회적 수익률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야 되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록금 후불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전공까지는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2부도 있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보면 촛불 시위 하는데 막 난리잖아요, 요새. 경찰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유럽 애들도 등록금 때문에 예. 시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작년에. 예. 졸라게 많이 했어요. 예. 영국에서도 왕세자 그 부부 차를 공격했어요, 차를. 영국 사람들이 영국 황실 공격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차를 공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 대학 등록금을 예.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상한제하고 있는데 그 상한 한도를 카드라인을 올리려고. 올리려고 했던 올리려고 했더니 대학생들이 예. 몰려나가지고 5만 명이 시위를 했어요. 영국에서조차. 그 외에 뭐 이태리니 뭐 독일이니 다 했어. 근데 그들의 수준과 우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독일에서도 전락했거든요 예. 근데 독일은 원래 무료였잖아요. 무료였죠. 유럽이 거의 다 무상이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독일에서 안 되겠다. 500유로 받을게 500유로 예. 1년에. 예. 이 500유로 해봐야 70만 원, 80만 75만 원이요. 예.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독일 대학생들이 안 되고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럼요. 근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선거에서 그거 주장했던 그 정치인을 다 떨어졌어. 존나게. 그래서 전부 다 그 주가 우상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이 다음 정권이 등록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그럼요. 다음 선거를 잘하라 이거야. 그럼요. 맞습니다. 예.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짜로 대학생들이 이거는 피켓을 들고 나온 대학생들이 일정한 통계도 좀 정확하게 알고 진정한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온 건데 OECD 국가에서 등록금이 비싸다라고 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이 연간 165만 원입니다. 제일 비싸봐야. 그러니까 이걸 넘게 되면 비싼 등록금이기 때문에 제재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165만 무료인 원이에요. 국가들도 많죠.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게 165만 원 따지면 우리나라 그 국립대학은 5배가 넘게 비싸요. 사립대학은요, 자그마치 7, 8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등록금을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이 아니고 어머니의 뼈를 깎아먹는다 해서 모골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머니의 뼈를 깎아먹는 탑이다. 모골탑. 크게 와닿지 않고요. 아니 그때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위험한 표현을 쓰다니. 사채업자죠. 사채업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 사채업자를 국가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채업자보다 좀 더 격렬한 고리대금업자. 예, 맞습니다. 고리대금 사채업자입니다. 저 베니스의 상인 그 주인공 이름 누구죠? 샤르덴가요? 이게 뭐죠? 몰라요. 베니스의 상인이 뭔가고 했는데 베니스의 상인이 책인가요? 야설. 무식해서 얘기를 같이 못하겠어. 아니,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이 절대 독서를 하지 말아요. 저는 독서를 하면 상상력이 떨어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베니스의 상인 대신에 페니스의 상인이라고 야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A씨 방송 끝내. 아니 그런데 아까 김청수님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샤일록. 네.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예.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앞서서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인가 2008년도 등장할 때 그때 무상급식 즉 의무급식 때문에 정책적으로 승리한 최초의 선거였었어요. 그렇죠. 네. 6월 2일 지방선거도 사실은 무상급식 때 무상급식 반대파의 선거였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등록금 반값이라든지 혹은 등록금 후불제라든지 대학 등록금 갖고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요. 대학생이 지금 400만이거든요. 네. 400만 시대를 돌파하려고 그래요. 800만의 부모가 있죠. 그러면 800만이 부모가 아니죠. 부모까지 하게 되면 1200만이 되죠. 합치면 1200만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까지 하게 되면요. 2000만 시대가 됩니다. 네.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무는 정당. 지금 민주당 정책과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불만이 있어요. 네. 잘 이해를 못해. 모르는 거죠, 자기들. 잘 모르죠. 그래서 네. 계속 저한테 좀 물어봐야 돼.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제가 빈정상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줘, 이제.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민주당 쪽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과 의지가 보인 거고, 한나라는 계속 말 바꾸기,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이미. 반값 등록금 3번째 들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한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이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물 수 있는 노원갑, 공릉동, 월계동 지역구로는 정봉주 의원이 출마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선거법 위반이야. 그렇습니까?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 저희가 떨어뜨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출마 전에 잡혀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갑자기 경찰이 예. 이 촛불집에 막 자꾸 심각해지니까 예. 막 연예에 갔잖아요. 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갑자기 이제
허락해주겠다. 예. 근데 차도로 나오는 말. 무조건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금지하진 않겠다. 예. 굉장히 야한, 야리꾸리한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어떤 조건일 때 허용해주겠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금지하진 않겠다.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작전이 또 지시가 들어갔어요. 그럼 위험 수위에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느낀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이 또 무슨 보도 지침을 내렸냐면 폭력 시위로 번질 경우만. 아니죠. 언론에다가 네. 폭력 시위로 보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예.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똑같은 주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해봐서 아는. 유화 제스처도 하면서 동시에 네. 이걸 폭력 집회로 만들어버리는. 네. 근데 이 폭력 집회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유럽에서 대학생들 시위에 비하면요. 우리 존나 양반이에요. 그럼요. 촛불밖에 더 들어? 네. 이걸 왜 막아, 씨발.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촛불 들고 있는 게. 그리고 더 웃긴 건요. 그러면서 이 조총장이, 우리의 조총장, 네. 조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등록금 문제는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국민 공감대가 다 형성된 건데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예.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국민 공감대가 다 형성돼 왜 막아? 지가 이제까지 막. 이해하는데 왜 막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그래서 저는 각하께서 절대 막게 했을 일은 없다. 이게 등록금.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게 싫은 거야. 예. 아니, 저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야, 조총장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청와대에서 전략과 작전을 짜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렇죠. 운동권 출신 중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우리 쪽을 정확히 한다는 판단하에 그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기에 이게 레임덕과 연동될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촛불 시위나 촛불 문화제를 놔두면요 별로 안 커져요. 원래 밟아지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밟으니까 계속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밟는 척도 했다, 어떨 때는 좀 놔두는 그렇죠. 척 하면서 작전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연동 작전, 이 양동 작전을 쓰게 강원 되면, 양면 작전. 양면 작전을 쓰게 되면 저절로 시들지 않겠냐. 네. 만약에 이것이 더 이게 지금 지방 대도시까지 가잖아요. 더 확장돼서 그런 데다가 저희가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예측을 해야죠. 이 촛불 시위가 확산이 되는 데다가 유사 측근 비리나 측근 비리가 하나 터지게 되면 한나라당에서 이제 청와대를 공격을 합니다. 당연하죠.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 탈당하라. 아니, 각하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아니, 우리가 탈당하면요. 민주당으로 입당시킬 수도 없고. 아니,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레임덕과 연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차단하려고 물타기가 지금 들어간 차단하기 위해서. 거죠. 그럼요, 물타기가 들어간 거죠. 근데 물타기가 과연 통할 것이냐? 네, 이거 안 통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안 실제 통해요. 등록금을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지 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절대 이거는요, 시위를 하러 나가는 아이들을 보통 부모들은 아무리 시위 내용이 옳다더라도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해요. 예. 부모들은. 이 시위는 부모가 반대하지 않아요. 이 시위는 부모가 조심해라고 하지 아니, 그리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위험한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본 게 부모들이 엄마나 오늘 등록금 반값 시위하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조심해라라고 하는 이면에 부모 잘못 만나서 제가 고생하는구나라고 하는 미안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모여갖고 술 먹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시울 들어 이렇게 그렇죠. 요 내가 돈 좀 잘 벌었으면 충분히 줬으면 제가 저럴까. 그러니까 알바를 서너 개 뛰고 그것도 돈이 없었고 시위까지 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분노와 이 슬픔은 깊게 저는 타오를 것이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현재 이 각하 진영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돈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각하 단순히. 진영은 이해를 못하고 각하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진영에서 반대를 하는 거야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각하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다 조언해드릴게.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2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각하의 말씀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 세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2번, 그럼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3번,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4번 전 요즘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 들으신 보기 가운데 각하가 세 번째 하신 말씀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정답을 아이튠즈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인상적인 사연을 곁들여 올려주신 5분에게 고성국 박사의 신간 고성국의 정치인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부를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우리끼리 그냥 2부를 마련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퀴즈, 이 퀴즈와 관련해서 책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그 고성국 박사님 저희가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정봉주 저는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 아니,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기도 전에 일어나자 그래갖고.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저는 항상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분산되는 걸 싫어요. 네, 분산되는 그게 연극형 무슨 그 정신질환이라 그러던데 그게.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하죠. 아, 연극성 인격장애. 야, 제대로 하나 맞췄네. 저희가 이 고성국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고성국 박사님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고성국의 정치인. 표지를 본인님 사진으로 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 책이 뭐냐면,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선 전망을, 굉장히, 뭐랄까요, 예리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논해보려고 부른 게 아니고, 예. 책이 안 팔려서! 아니, 책 표지가 네. 경마 막권 잡지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것은 곧 절판되기 때문에 예. 지금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레어 아이템이에요. 곧 절판됩니다. 그러니까 곧 이게 서점에서 이게 바로 이제 접어 들어가니까 지금 미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대박 터집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을 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예. 고성국 박사님 직접 뛰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나는 꼼수도가 잘 나간다. 예. 1등 한다. 그래서 묻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마케팅 전문 용어로 빈대 작전이라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고생해서 섭외를 간신히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빈대 마케팅. 빈대 마케팅 하니까 생각나게 하나 있어요. 제가 조만간에 네. 책을 하나 쓸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조국 교수님이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제가 대담프. 한번 봤어요. 전락이 재미없어. 그래서 근데- 에이씨 내가 써야겠다. 그리고 네. 근데 김종수님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그런 책을 볼 생각까지 하다니. 그렇게 허접한 책을. 아니 허접하진 않은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재미가 없어요. 제가 진보 집권 플랜 B 마이너를 쓰기로 했습니다. B 마이너. 이것이 바로 조국 빈대 작전이다. 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조국 빈대 작전. 네. 제가 정치권의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 책에서 딱 2대목이 의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박근혜 공력이 높다. 네. 네. 만만히 보면 안 된다. 네. 뭐 그런 대목이 있나 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 지금처럼 해서 되겠냐. 뭐 하여튼 그 2대목은 볼만했다는 얘기를 친박계 인사가 하더군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책이 말이죠. 이 책을 저희가 굳이 빈대를 끼워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고 박사님이 사실은 이 진보 진영의 예리한, 진보 진영 출신의 예리한 시사평론가인데,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후보다. 이런 소설을 쓰셨어요. 저희가 소설 전문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예.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후보가요. 네. 아직 후보는 아니죠. 이제 뭐 후보라고 치죠. 미래 후보죠, 예, 미래 후보. 예. 네. 미래 후보. 본인이 자꾸 미래 권력이라고. 제 팬카페가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입니다.
현재 권력이 없다는 뜻이죠. 현재 아무 권력이 없어. 그 후보로서는 그 표의 충성도, 지지표의 충성도도 높고 그렇죠. 또 인정. 확산성도 상당히 강한 이런 후보인 것 같아요. 저 확산성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통상 그렇죠. 통상 그래서 뭐 유시민 대표가 가장 네, 대표적으로 유시민 네. 대표는 충성도는 아주 높은데 확산성은 아주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죠. 그렇게 평가들 하죠. 예. 그런데 본인은 부인합니다. 예. 네. 아, 본인은 부인하는. 네, 본인은 부인합니다. 네. 본인은 확산성은 높은데 충성도는 떨어진다 그러나요? 아닙니다. 확산성도 있다고 입증해 보이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후보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후보라는 거죠. 저도 강한 후보라는데도 동감합니다. 네. 네. 끝입니까? 자, 그럼 끝났고요. 이 야당이나 진보 진영이 뭐 박근혜 그러면은 그렇게 별로 강한 후보라고 평가를 안 해줘 왔어요 그동안. 저도 그거 굉장히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뭐 독재자의 딸인데 뭐 있겠느냐. 뭐 이 자기 말을 수첩 없이는 5분도 더 이상 못 한다면서 뭐 비전이 있냐, 컨텐츠가 있냐, 이미지밖에 없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뭐 털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쭉 있었어요. 2007년 경선 때도 그랬어요. 2007년 경선 때는 한나라당의 친이명박계 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적 필패라고 박근혜 후보를 그 가볍게 보면 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후보가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고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고 박사님 이제 오판하고 계신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 박사님께서 정치인들 그러니까 박근혜 반대 진영에서 박근혜가 뭐가 있겠냐 독재자의 딸인데 등등 이렇게 평가한 거를 보면은 정치인들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판단차고인 예, 그래서 내가 판단차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고 박사님은 정치 평론하셨지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은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논리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는 사람이 꼭 될 거야. 이런 건 이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것을 예외적으로 뛰어넘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건 정봉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요. 지금 국회의원 안 하셔서 그렇게 정확성이 맞아요. 국회의원 하면 나밖에 몰라 남 얘기 다 이분은 30초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리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한 주제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주제하고 상관없이 결론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30초 이상 들으면 바로 얘기를 끊어야 됩니다. 모든 틈새를 다 뚫고 들어와요. 저도 근데 박근혜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는 것이 이 얘기 저도 여러 번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기반하고 있는 지지층의 정서라는 게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클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미망인이고 대통령의 미망인이 다른 나라의 재벌하고 결혼한다든가 이거 굉장히 비난이 있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리고 그것도 또 이혼했죠. 그러니까 그 사생활을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마련인데 제클린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이미지가 비극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논외로 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비난을 받지 않았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표한테도 그 강력한 그 연민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봐요. 불쌍한 딸이다. 불쌍한 독재자의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한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한 공주. 이 정서는 논리로 극복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많은 이 제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박근혜한테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와 뭐 화해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들을 했어요. 친박계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주선에서 만든 모임이 장준하 선생 미망인한테 박근혜 대표가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미망인 장준하 선생의 미망인과 이 박근혜 대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분께서 그 박근혜 대표한테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막상 보니까 짠한 거죠.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특히 그래서 네. 손을 꼭 잡으면서 네. 그래 기왕에 정치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해라 이렇게 등 두드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여성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성들한테는 그 비극의 주인공, 새드 무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롤 모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네. 비극적인 여주인공인데다가 사실은 남자들보다 더 권력을 누리고 그 생활에 걱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하기가 딱 좋아요. 특히 한 40대 이상 아주머니들한테 대단히 감정이입하기 좋은 롤 모델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박근혜 대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이런 있어요. 대목들이 네. 나옵니다. 그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뭐 좀 눈치 보고 정치를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많이 그 배신의 치를 떨면서 이제 그 전국을 다녔는데요. 시골 장터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제 뭐 팔로 나와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알아보면서 아이고 불쌍한데 이런 게 첫마디인 거예요. 그렇죠. 손 덥석 잡으면서 네, 불쌍한 딸 이게 첫마디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도 정치인들한테는 뭐 많이 속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국민들 자기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직접 손을 마주보고 한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서는 막 끝없는 애정과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거기서 기본적인 자신감이 튼튼한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수도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실수는 불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제 박근혜 대표가 대중적인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시장에 갔거나 이렇게 그 저작거리에 나가서 그냥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그 영향력 없는 정치인 중에 한 분하고 미국을 갔어요.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라고 있는 김문수 의원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돈이 세고. 예. 저는 의원님은 전 의원님 아닙니까? 전 미래 권력이고. 그런데 이제 그 LA에서 그 주미 이제 그 한국 대사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김문수 의원이 박근혜 그때 당시에 대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대표 맞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는 이 양반이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그 한 다리 건너갖고 보고 국회 본회의에서만 보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의원이 무척 박근혜 대표를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나는 싫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래요. 뭐 어쨌든 난 저 박지원 독재하고 싸웠는데 그렇죠. 산업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를 계속 비판했는데 아주 잘 훈련됐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잘 교육받고 그렇겠죠, 당연히. 워딩 하나하나가 한 줄 한마디가 그게 편집할 필요 없는 기사가 된다. 근데 그렇게 잘 정제되어 있는 정치인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감정의 처리라든지 상황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자기는 대권에 꼭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술 먹다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술맛 떨어지니까 그리고 확 뭉겨버렸는데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잘하는 분들은 높이 평가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목이 맞아요. 조기교육. 예. 거예요. 조기교육이죠. 보십시오. 그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5.16 쿠데타가 나던 해요. 이게 이 박근혜 대표가 52년생이니까요. 그때 우리 나이로 10살. 그렇죠. 예. 그 새벽에 아버지가 이제 목숨 걸고 지금 쿠데타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그 긴장된 분위기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국빈 방문으로 이제 대통령 부부가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딸을 대신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 상대방 그 국가 원수죠? 예. 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관례인데 네가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서 숙제처럼 내줘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그 선물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 거를 유경수 여사가 평가를 해줘요. 요건 이래서 조금 문제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교육이죠. 그래서 사실 그 1974년이죠. 예. 유경수 여사가 이제 암살당한 이 74년이면은 우리 나이로 23살이거든요. 프랑스에 있다가 급하게 돌아와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를 하잖아요. 이 5년 4개월간의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아주 철저한 이 트레이닝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권력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의전도 아주 철저하게 배운 거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첫 마디가 휴전선언이라고 했다는 말이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보는 게 그리고 정치를 시작할 때 이유로 든 게 이거예요. IMF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저 이것도 진심이라고 봅니다. 왜 진심이라고 보냐면 그 흔히 먼저 박근혜 전 대표한테 뭐 국가주의자는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저는 국가주의자라는 공격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로 해서 국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밥상에서 아버지가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지하고 국가를 동일시하는 국가주의자 일종의 가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념으로서의 국가주의는 없어 이 머릿속에 그냥 IMF 때 눈물을 흘린 것도 아버지하고 국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놓은 건데 아버지가 상처 입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표를 내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왜 한번 한나라당에서 나와가지고 저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그만 정당 하나 만들어서 2002년도인가 네, 무슨 국민승리였나요? 뭐였나요? 뭐 하여튼 뭐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이다가 사라진 그때 타이밍이다. 봐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인터뷰를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받은 인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맞아요. 굉장히 의전 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 그리고 말은 길게 하지 않은데 그 말이 문제가 안 될 말만 합니다. 반드시 제가 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딱 막히냐 박근혜 전 대표를 자연인으로 접근하는 순간 이 양반 입을 다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희 그 딴지일보의 그 접근 중에 뭐 사각 반스 입어요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정치인도 자신의 매력 중에 하나로 섹시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정치인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본인은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여기서 입을 딱 다뭅니다. 예. 얼굴이 빨개져요. 이거 입증할 수 없어. 나만 봤기 때문에. 얼굴이 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사실이야.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그 섹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썰렁해서 웃기고 웃는 거예요 지금. 본인 자랑 위에는 섹시해요. 근데 근데 그 인터뷰가 2002년에 있었고요. 그렇죠. 2001년 말 2002년 초쯤일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만에 대답을 한 거네요. 비키니 사진으로.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네. 계속. 이제 보통 뭐 그 박근혜 전 대표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겠죠. 응? 들이대고 계속 물어보는 걸. 저는 상관없잖아요. 계속 물어봤어요. 어디가 섹시하냐고. 그리고 본인이 어떨 때 섹시하냐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 섹시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계속 추가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고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섹시할 때가 언제냐. 이 질문에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또 바꿨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 사실 좋아하는 연예인 물어보는 걸 답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집에 맨날 있었는데 연속으로 맨날 볼 거 아닙니까? 뭐 합니까 밤에. 근데 분명 있을 거이란 말이죠. 제가 한 15분 동안 계속 물어봤습니다. 딴 거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남자 연예인 누가 좋아해요? 누가 괜찮습니까? 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한 20분 만에 제가 드디어 대답을 들었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장동건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20분 만에 철나게 계속 물고 들어서 유일하게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취향을 말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 유일하게.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자연인으로서의 감각이 없어요. 잘 만들어졌지만.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최대의 약점인 최대 거죠. 아킬레스건인 거죠. 그렇죠. 네. 자연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니 공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잠깐만 그걸- 제가 네. 그 박근혜 대표가 스스로 작성한 프로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성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봅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느낌을 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온몸을 훑어보는 건가? 근데 제가 들으려는 얘기가 네. 뭐냐면 자연인으로는 감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자기 그럼요. 바닥도 보고 결혼을 하면서 소위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르게 풀린단 말이죠. 인간 간의 갈등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뭐 시가 쪽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러면서 인간 간의 갈등도 이해하고 그리고 뭐 애를 키우고 애를 학교 보내고 아파트를 뭐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 취직을 하고 그리고 뭐 승진을 하려고 하고 월급 걱정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가 공백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엔 이게 최대 약점이다. 근데 지금 사람 냄새가 안 난다는 대목이고 네, 그게 또 최대의 장점이기도 해요, 거꾸로. 정치권에서는 뭐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애도 안 낳은 사람이 무슨 저출산 얘기를 할 수 있냐 예컨대 이렇게들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러면은 이 감성과 정서적인 접근이 안 되는 아주 메마른 기계 같은 사람이냐 하면 그 이미지는 굉장히 감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야당 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예컨대 뭐 박지만 씨 관련이 약한 고리라거나 이런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인간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저는 박지만 이게- 씨는 약한 고리 아니라고 이게 봐요. 약한 고리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약한 고리는 그 박근혜 대표의 그 감성적 이미지로 다 커버가 돼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약한 고리처럼 보이지만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다.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공격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그 개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표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국민들이라는 게 국민들이 소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 삶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일상과 관련, 생활과 관련된 것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 문제의 99%에 해당되는 문제들, 교육에 관한 문제든 뭐 자기 생활에 뭐 수입에 관한 문제든 취직하고 미래에 관한 문제든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 문제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정치인데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사실은 거기서부터 자기는 그 박근혜 전 대표의 강점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사롭지 않게 보이고. 근데 예,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정몽준 대표한테 예. 뭐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냐 그랬더니 이 엉뚱한 대답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또 이 만회한다 하고 또 엉뚱한 걸 또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재벌 아들인데 저런 서민을 자꾸 얘기하길래 막상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더라.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 똑같은 질문을 더한 거죠, 박근혜 제가 대표가 보기에는. 이제 받았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버스를 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뿌리면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사람이 뭐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잘못된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뭘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일반적인 정치를 공격하듯이 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고 그래요. 그녀를 보호하는 게 사실 정서거든요. 논리로 공격해서 정서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 여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민도 느끼지만 연민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의 사실은 자기들이 직접 겪고 있는 그 고통들 있잖아요. 그 고통을 그녀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책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박근혜에게 국가는 관념이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미래 후보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 강한 후보를 꺾고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90%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책 안 팔리겠네 역시. 그러면 야권에서 이 누군가가 후보가 될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한 10%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07년도 대선 상황을 보면요. 정동영 후보는 계속 그 이명박 그 후보를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중에 BBK 얘기만 안 했으면 제가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네거티브로 한 대선 전략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선거로 봐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네거티브 한 거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선거란 말이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박근혜가 강하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네거티브 이제 이런 것을 전략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내년 그 대선 가도록 하게 되면 상황 완전히 좀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쪽의 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레이스를 재밌고 초박빙으로 근사하게 끌고 가게 되면 박근혜는 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상한 게 무척 강한 후보인데 손학규 대표가 맨날 김총수가 비판하듯이 별로 한 일이 없는데 4%까지 육박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와서 10%까지 육박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하면서 살짝 상대 후보는 비판적으로 나가고 그다음 우리의 레이스를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끌고 나가면 이것이 이기는 전략이지 굳이 상대방의 네거티브한 측면 그러니까 박근혜의 결정은 뭐냐 라고 하는 걸 갖고는 결점을 찾아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이기지는 못한다.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면 동감하면 박수도 좀 치고 야 그렇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런 거죠. 87년 이후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5번 있었는데 2007년 선거는 뭐 워낙 이상한 선거였어요. 이상한 빼고 선거였죠. 그 이전에 4번의 아니 선거. 각하가 지금 대통령으로 등극하신 그 선거가 이상했다.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상한 게 각하 헌정 방송인데. 아니 저는 2007년도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위대하신 각하가 나왔으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맞아. 정동영 후보를 내고 우리는 너무나 잘못했어. 제가 이상한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왜 BBK를 공격하고 그래? 각하가 나오셨는데 이게 BBK 다 알아도 조용히 있어야지. 이게 선거가 아니라 BBK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건 종결 순간 선거도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건 선거가 아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07년도 대선을 보면서 정동영 후보는 보이지 않고 정봉주가 BBK 공개하는 걸 보이지 않아서 이 틈을 타고 보이지 않아서 대권 후보가 정봉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BBK 공격한 게 정봉주 의원이었어요? 아니 누가 이런 게스트를 모셔 정봉주도 모르는 그런데 마무리를 하자면 이 대선 빼놓으면 이 2번은 200만 표 차이로 그 승부가 갈렸고 네. 2번은 50만 표 차이로 되게 승부 갈렸어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 50만 표 차이는 사실은 혼전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길지 잘 모른다고.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야권 네. 후보가 이긴 거예요. 네. 근데 200만 표는 처음부터 대개 누가 이길 거라고 짐작이 되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김영삼, 노태우 두 여당 후보가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박근혜 대표가 이기면 200만 표 정도 차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길 줄 아는 선거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긴다면. 예,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만약에 야당 후보가 이긴다면은 마지막까지 혼전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뭐 50만 표 전후로 아마 승부가 나겠죠. 네. 그런데 이 엎치락뒤치락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근혜 대표를 공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본선에서 내년 10월 11월 달에 있을 일이고 예. 그 이전까지 어떻게 이 판을 만들어내느냐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다. 아니 계속 저도 생각하지만. 문재인을 주목하는 게 아까 제가 충성도와 확산성 얘기했는데 네. 문재인 충성도 매우 높은 후보입니다. 그렇죠. 선언을 안 했다 뿐이지 네. 선언하면은 유시민 이상으로 충성도가 높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지역적 확산성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 성향의 중도층에 대한 확산성도 있어요. 세 마리 그 말입니다.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사진 딱 보면은 네. 그 공수부대 특전사 네. 사진 딱 보면 딱 넘어갑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그 이념적 성향도 뭐 극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 중도 우파까지를 포괄해낼 수 있는 상당히 합리적 맞습니다. 개혁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성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의 강점
이 정서, 그 연민에게 관한 정서. 사실은 그 지점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오버래핑되는. 네, 그리고 사사롭지 않은 거. 예. 그 박근혜 전 대표의 강한 강점. 역시 똑같은 지점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지점에서 밀리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어제 제가 이제 구미에 특강을 갔었는데 구미 선산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본가 있는 그쪽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끝나고 나서 이제 민주당 위원장들하고 해서 한 10대 분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문재인 얘기를 자기들이 물어봐요. 그 경북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했던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된다면 무척 무서운 후보다. 근데 여기에 13분이 왜 저하고 그 같이 커피를 마셨냐면, 이분들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타선학교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재인 얘기가 나오니까 기가 번쩍 하는 거죠. 기가 번쩍 할 뿐만 아니라 영남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그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만약 문재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친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경북에서도 상당한 바람이 불 것이다. 문재인의 파괴력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문재인 본인. 예. 아니, 그런데 김해 다니라 하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김해 다니라 하면서 알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네? 저는 뭐 잠재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좀 문제다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왜냐하면 일테면 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네. 이게 제 책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만 시끄러다. 아니 고소국의 정치인은 금방 서점에서 전화 와서 이제 접기 시작했대 책을. 아이고 기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늦었어 이제 빨리 사야 돼. 이제 없어도 책이 없어지기 시작해. 뭐 문재인 책이라도 선전하죠. 뭐. 근데 그 책을 왜 지금 냈을까? 예. 그 대선 나가기 때는 거죠. 저는 그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연 어떤 그 사연? 노무현 재단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제가 노무현 재단 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책을 기획한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문재인 그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하고 정치를 하겠다 얘기 안 한답니다. 다만 예전하고 달라진 것은 예전에 화를 냈는데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그래. 이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갔고, 그런데 노무현 재단에서는 이 책이 소위 이제 그 출마에 미끄럼이 된다고 문재인 이사장님을 설득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시간표상 이 책을 내기로 원래 했었대요. 예. 예전부터. 그래요. 시간표상.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내년 5월 초순에 나왔어야 될 책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권이 지면 그야말로 대안부재론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5월 23일 3주기를 앞두고 네. 뭐 이건 운명이다 이러고서 나오는 거다. 또 만약에 야권이 이기면 예. 이건 승세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의 그런 얘기가 지금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문재인의 운명이다가 더 많이 팔리고 고성국의 정치인이 동시에 나와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왜 지금 같이 해서 내 책을 죽이느냐. 참고로 제 181세 2011년 6월 11일 날 예.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예. 그 일주일 뒤에 문재인의 운명이다가 발간되고. 이 책은 제가 보기엔 181세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됩니다. 빨리 구해서 레어 아이템을 20년간 소장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이거죠. 그동안 문재인은 이 정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권 주자는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장을 시점에서. 완전히 옮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목숨 시점에서. 걸고 해야 돼. 네,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건데 네. 그 시점은 사실은 이 비정치의 정치를 통해서 영향력을 만들어 온 사람일수록 그 시점은 정말 실존적 결단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저도 이게 와, 이거 멋진 단어야. 이게 실존적 결단. 실존적 결단. 그거 옛날에 PS에서 우리 1년 전에 써먹었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네. 네? 운명적 결단으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실실 뭐 다 셀 거다 셀 거. 그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을 대권 후보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과 예. 이분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진보 진영이 내년 대선에서 꼭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은 게 김어준 총수 와서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대통령 됐다는 거 가서 자리 내려놓고 아각거리 이렇게 벌써부터 두려워요. 벌써부터. 제가 이게 2년 전부터 혼자 주장했어. 그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 아이, 그때 내가 박자를 맞춰줬으니까 나도 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좀 같이 가서. 제가 연결식 직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무슨 장면 그때 예. 여의도에서 무슨 설이 있었냐면 2009년도 네. 7월서부터 9월 사이에 청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박근혜 대표를 이길 만한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그랬어요? 라는 소문이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퍼졌어요. 저는 연결식 직후에 연결식 때 무슨 장면을 보고 이 양반이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잠깐만. 네. 그런데 그걸 청와대에서 돌렸다고요? 청와대에서 돌렸다는 설이 있었죠. 아, 소문이 나서. 그러면 예. 저기 청와대에서 영입하려고. 청와대에서 영입할 필요 없이 고성국 박사님의 유머가 방금 장면 아 유머 있었어요? 유머 있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그게 웃겨. 아니 저는 저를 비판하는 줄 알고 잠시 긴장을 했어. 유머가 장면했으나 아무도 몰랐어. 저는 그 연결식 때 왜 저분이다 싶었냐면 그때부터 제가 주장했거든요. 그때는 저부터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저보고 그 이명박 백원우 의원이 뛰어나와서 난리 쳤잖아요. 물론 백원우 의원이 준 카타르시스도 굉장히 컸어요. 위로도 컸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야 재밌는 이벤트가 벌어졌다.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그걸 수습한 양반이 문재인이었어요. 예, 가가지고 장면장. 예. 그 각하에게 우리 방송을 이렇게 해준 고마운 은인 각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 인사를 했는데 그때 상황은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격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피하 구분이 굉장히 확실했고. 예. 근데 그 양반이 가서 인사를 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가서 인사를 했다면 예를 들어 유시민 전 장관이 가서 했다든가 누군가 인사를 했다면 왜 인사하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가서 인사를 하는 순간 이건 경우에 바르다. 그렇지.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상황을 정리해서 경우에 바르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예.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권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문재인 얘기 그만하고 책 좀 팔아줘요. 책 좀. 그분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박근혜가 오버랩 됐어요, 사실. 박근혜를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이다이로 붙을 수 있겠다. 그때부터 존나게 주장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씨발. 그동안은. 제가 근데 몇번 들었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한인TV에서 처음 듣자마자 일리 있다고 제가 그렇죠. 아니 이제 같이 박사님만 분석을 박사님도 자리를 요청하려고 가서 맞대야. 빈대 작전. 묻어가기. 자, 그러면 책을 다 팔았고요. 어우 책을 다 팔았어. 원래 10분 말라고 했는데, 씨발, 존나 길게 했어. 책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자, 고성국의 정치인, 출판사 미지 에드 커뮤니티 나왔는데요. 어디서도 발견하기 힘드실 겁니다. 네. 큰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가셔야 되고 곧 절판될 것이기 때문에 절판될 빨리. 저희 게시판이 따로 없고 아이폰에 이 댓글 남기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퀴즈 나왔지 않습니까? 퀴즈 정답을 적어주시면 다 정답이면 어떡하냐? 우리 마음이지. 5명 뽑는 거야. 어떻게 뽑을지 우리 마음이지.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레어 아이템, 곧 사라질 레어 아이템, 고성국 박사님의 정치인 이거 보내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먹고 좀 살자 사줘라. 박사님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도 다 그렇고. 책이 좋더만 안 좋든 좀 사줘. 여기 보면은 박근혜 vs 반박근혜 뭐 대선 지형도 이런 이야기가 쭉 길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 한 가지는 제가 알거든요. 고성국 박사님 날카로워요. 네. 아니 아까 조금 유머하는 거 보니까 날카롭더라고. 김종수도 아마 2페이지는 볼 거예요. 문재인이 2페이지 들어가.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평소보다 길게 했는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딴지 총수 김어준이었고요. 그리고 원래 출연
정몽주 전 의원.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네, 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으로 노원갑,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렇게 말하면은 현역인 줄 알아요. 참고로 18대입니다, 지금은. 아니 근데 우리 18대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날라갔어요. 지역에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어. 내가 국회의원이야 이제. 전 국회의원. 어차피 다 전입니까, 이제?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소리도 있고. 참고로 현재 18대고요. 곧 19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놀았죠. 그리고 오늘 게스트에 책 팔려 나오신 고성구 정치학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나오겠습니다. 예.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